서울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어젯밤의 정사를 암시하듯 옅게 남은 담배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강태문은 눈을 떴다. 두껍고 무거운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었지만 그의 옆자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비어 있었다. 지난밤 그의 아래서 신음하던 여자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태무는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풀며 몸을 일으켜 넓은 방을 훑었지만 남은 것이라곤 화장대 위에 산산조각 난 채 흩어진 수표뿐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거절당한 돈 때문이 아니라 감히 태양그룹의 회장을 하룻밤 상대로 취급하고 사라진 그 여자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살기가 감도는 얼굴로 침대에서 내려온 태무는 불쾌감을 씻어내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희미한 흉터가 남은 탄탄한 몸 위로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쏟아졌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소유욕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태어나 누구에게도 거절당해 본 적 없고 더욱이 누군가의 욕구 해소 도구가 되어 버려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욕실을 나온 그는 즉시 신복인 차성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까지 전해지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차 실장은 몸서리쳤다. 명령은 간결하고도 잔혹했다. 1시간이다. 그 여자 당장 찾아내. 못 찾으면 각오해. 기다리는 동안 태무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어 내면의 야성을 세련된 사업가에 가면 뒤로 감췄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한 서울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영토를 감찰하는 제왕 같았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우수에 찬 눈동자와 피아니스트처럼 가늘고 긴 손가락을 가진 그 여자는 그가 체결한 그 어떤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더 강렬한 정복욕을 자극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차비서가 보낸 메시지에는 윤세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상세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있는 곳이 교회 빈민가의 악명 높은 사채업자 소굴이라는 사실에 태무의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려 올라갔다. 곰팡이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안, 윤세연은 팔뚝에 험악한 문신을 새긴 거구의 산에 새색에 몰려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역겨운 싸구려 담배 냄새와 알코올 악취에 위장이 뒤틀렸지만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있는 돈을 다 털어이자 일부를 갚았지만 놈들은 터무니없는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며 그녀를 놔주지 않았다. 흉터투성이 얼굴의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친 손으로 그녀의 뺨을 훑었다. 세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물러섰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다. 놈의 손이 어깨로 내려오자 세연은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다. 절망의 순간 어젯밤 욕망과 소유욕으로 이글거리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의 잔상이 뇌리를 스쳤다. 빚쟁이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팔아치른 하룻밤이었건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녀를 다시 생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돈 안 내놓으면 외국 술집에나 팔아넘겨. 놈들의 야만적인 웃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메우며 그녀의 위태로운 정신을 난도질했다. 쾅! 녹슨 철문이 경첩이 뜯겨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방 안의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숨 막히던 공간으로 서늘한 냉기가 밀려들어왔다. 검은 수트 차림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강태무는 여유로우면서도 위협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다. 지옥에서 걸어나온 사신 같은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깡패들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다. 태무는 주변의 쓰레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구석에서 옷이 흐트러진 채 떨고 있는 한 여자 윤세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우두머리가 상황 파악을 하려 다가오며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만 차 실장이 전광석화 같은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해 말을 막았다. 태무는 바닥에 뒹구는 놈을 가볍게 넘고 세연에게 다가가
긴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시선을 맞췄다. 그녀의 투명한 갈색 눈동자에 서린 공포와 놀라움이 그의 내면에 잠재된 야수를 만족스럽게 자극했다. 그는 놈들을 향해 빚이 얼마냐고 차갑게 물었다. 액수를 들은 태무는 코웃음을 치며 차 실장에게 눈짓했다. 즉시 빚의 2배가 적힌 수표가 놈들의 면상으로 날아갔다. 평생 가족을 옥죄던 거액의 빚이 눈앞의 남자에 의해 단숨에, 그것도 푼돈처럼 해결되는 광경에 세연은 넋을 잃었다. 감사의 말도 이유를 묻는 말도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태무는 굽실거리는 깡패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세연은 내 사유재산이다. 다시 한번 그녀에게 손대는 놈은 태양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거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거역할 수 없는 사형 선고와도 같아 방안을 죽음 같은 침묵에 빠뜨렸다. 태무는 세연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손목을 꽉 쥐고 그 끔찍한 방에서 끌어냈다. 강하지만 아프지 않은 악력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가 최고급 가죽 시트가 깔린 리무진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다. 문이 닫히고 외부와 단절되자 차 안은 남자의 매혹적인 향기와 희미한 담배 냄새로 가득 찼다. 숨이 막힐 듯한 공간에서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빚을 갚아주셨으니 이제 뭘 원하시냐고. 태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장을 태울 듯 이글거리는 눈빛이었다. 강태무가 맹수처럼 그녀의 귓가에 다가와 낮고 거친 그러나 치명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젯밤 날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그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착각하지 마.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손해보는 투자는 절대 안 해. 내가 빚을 갚았으니 이제 채권자는 나다. 내 오만했던 도망의 대가 남은 평생 내 곁에서 갚아야 할 거야. 세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호랑이 굴을 피하니 용의 소굴에 떨어진 격이었다. 이 남자는 저 사채업자들보다 수천 배는 더 위험했다. 차는 어둠을 뚫고 그의 저택, 아니 그녀를 영원히 가둘 화려한 황금 감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진 언덕 위 고립된 요새처럼 서 있는 웅장한 저택. 차에서 내린 윤세연은 압도적인 위압감과 화려함 속에 감돌아 있는 냉기에 몸을 떨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영토에 던져진 작고 초라한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다. 강태무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허리 숙여 인사하는 고용인들을 지나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천장까지 닿은 거대한 책장과 은은한 침향 냄새가 감도는 서재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자아냈다. 강태무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윤기 흐르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마치 왕이 천민에게 자비를 베풀듯 거만한 태도로 맞은편에 앉으라고 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친 세연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다. 개인 비서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작성된 사실상의 노예 계약서였다. 막대한 빚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저택에 거주하며 그의 모든 요구를 밤낮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 무엇보다 그녀를 분노케 한 것은 타인, 특히 그 어떤 남자와의 접촉도 금지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그의 완벽한 감시하에 두겠다는 독소 조항이었다. 세연은 태무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유와 인격을 헐값에 팔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태무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순식간에 주변 공기가 희박해지는 듯했다. 그가 양팔로 의자 손잡이를 짚어 그녀를 가두고 상체를 숙여 귓가에 잔혹한 현실을 속삭였다. 저 밖에서 기다리는 사채업자들의 횡포, 그리고 그의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가족이 겪게 될 파멸적인 미래에 대한 경고였다. 세연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윤세연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다는 쓰디쓴 현실을 받아들였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서걱거리는 팬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을 단단히 꽈잠에는 쇠사슬 소리처럼 들렸다. 서명을 확인한 강태무는 극도의 만족감을 드러내며 마치 손에 넣은 새 장난감을 감상하듯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는 서늘하게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온전히 그의 소유이며 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그가 정한 규칙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고. 이튿날 아침 세연은 최고급 명품 의상을 한가득 안고 들어온 메이드들의 노크 소리에 잠을 깼다. 드레스룸을 가득 채운 화려한 옷들을 보며 멍해진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들이 태무의 지시로 가차없이 버려졌음을 알게 되었다. 메이드들의 손길을 거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그녀는 거울 속에서 낯선 상류층 아가씨로 변해 있었다. 화려한 껍데기를 뒤집었었지만 내면은 텅 비어버린 공허한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다이닝룸에 들어서자 경제신문을 든 채 아침 식사를 하는 강태무의 모습에서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권위가 풍겨나왔다. 그는 세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자리에 걸맞은 품위를 갖추라는 날 선지적을 잊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다. 태무의 감시 어린 시선 아래 겨우 음식을 삼키던 그때 그가 불쑥 그녀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명령했다. 다 먹어. 골골대며 힘없는 직원은 사절이니까. 서울 금융가 중심에 우뚝 솟은 태양그룹 본사. 수천 명의 직원이 오가는 그곳에 강태무 회장과 함께 나타난 윤세연은 순식간에 호기심 어린 시선과 구설수의 중심이 되었다. 쏟아지는 시선을 피해 움츠러들며 뒤따라 걷는 그녀와 달리 태무는 보란듯이 발걸음을 늦춰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무언의 소유권 주장이었다. 그는 최상층 회장실로 그녀를 데려가 자신의 집무실 안에 마련된 작은 책상을 가리켰다. 언제나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두겠다는 의지였다. 업무 자체는 전문적이지 않았으나 정신적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세연은 태무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관리하며 그의 극단적인 까칠함을 견뎌야 했다. 무엇보다 그녀가 자리를 비우려 하거나 다른 남자 직원과 대화라도 할라치면 태무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져 그녀를 즉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비서를 시켜 최고급 보약을 챙겨주거나 전담 셰프의 특별 점심을 대령하게 하는 등 기이하고 서툰 방식으로 관심을 표했다. 종잡을 수 없는 감금자의 태도에 세연은 혼란스러웠다. 해외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회의 도중 극도의 긴장감에 세연이 그만 서류 위에 커피를 쏟는 대형 사고를 쳤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완벽주의자 강태무의 불호령을 예상하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태무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 태연하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얼룩진 그녀의 옷 위를 덮어주고는 다른 비서에게 뒤처리를 지시했다. 태양그룹 직원들을 경악게 한 이 장면은 비밀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불청객의 눈에 들어갔다. 경쟁사 금성그룹의 회장은 모니터 속 강태무가 새 비서를 감싸는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 불리던 남자에게 마침내 치명적인 약점, 여자가 생겼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윤세연의 과거 빚 문제부터 현재 태무와의 관계까지 낱낱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태양그룹 제국을 무너뜨릴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윤세연은 자신이 거대 기업 간 전쟁의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다. 일과를 마친 태무는 곧장 저택으로 향하지 않고 도시 최고의 피아노 매장으로 그녀를 이끌어 놀라게 했다. 매장 중앙에 놓인 칠흑 같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그녀를 앉힌 그는 가장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보라고 명했다. 머뭇거리던 세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차가운 건반 위에 올려지자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선율 속에 빠져들었다. 벽에 기대어 연주하는 그녀를 응시하던 강태무의 눈빛이 전례 없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저 고고한 예술가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자신의 곁에 박제해 두고 싶다는 것을. 화려한 서울 도심의 어둠이 내려앉자 강태무는 윤세연을 이끌고 대한민국 상위 1%만 초대받는다는 육성급 호텔의 연례 파티장으로 향했다.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와인빛 이브닝 드레스는 그녀의 매혹적인 곡선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고, 샹들리의 조명 아래 백옥 같은 피부는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하지만 세연은 자신감이 차오르기는커녕 주인의 체면치레를 위해 진열장에 전시된 값비싼 도자기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태무는 그녀의 허리를 소유욕 가득한 손길로 감싸 안고 귓가에 서늘한 경고를 속삭였다. 내 시야에서 단 1초도 벗어나지 마.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집결한 거대한 홀에 들어서자마자 수백 개의 탐색하는 시선들이 바늘처럼 세연의 살갗을 찔러왔다. 태양그룹 회장의 옆자리를 차지한 낯선 여자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 비웃음 섞인 미소, 경멸 어린 눈빛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태무는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그녀를 대동한 채 주요 파트너들과 인사를 나눴다. 어떤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러치면 그는 위협적인 소유권 선언이라도 하듯 그녀의 허리를 감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태무가 신규 건설 프로젝트건으로 장관과 잠시 독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세연은 적대감 가득한 낯선 인파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발코니 근처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불행은 재벌가 영예들의 무리라는 형태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 중심에는 경쟁 건설사 회장의 딸이자 과거 강태무에게 공개 구원했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한 최민영이 있었다. 붉은 와인잔을 든 최민영은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다가와 모두가 들으라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세연의 비천한 출신과 집안의 막대한 빚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다. 최민영의 독설은 소금을 뿌린 듯 세연의 상처를 후벼 팠다. 위선자들로 가득한 이 화려한 지옥에서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세연은 수치심에 당장이라도 땅으로 꺼지고 싶었다. 모욕의 정점은 그 다음이었다. 최민영이 실수인 척 세연에게 와인을 끼얹은 것이다. 값비싼 드레스 위로 핏빛 얼룩이 흉하게 번졌다. 최민영은 비꼬는 투로 사과하는 척하며 세연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너 같은 몸 파는 년은 강태무 옆에 설 자격 없어.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던 찰나 강철 같은 손이 최민영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 움켜쥐었다. 비명과 함께 최민영이 고통스러워했다. 언제 돌아왔는지 강태무의 얼굴은 폭풍 전야처럼 어두웠고 눈동자는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고 공포에 떨었다. 그가 거칠게 손을 뿌리치자 최민영은 수많은 하객이 보는 앞에서 차가운 바닥으로 꼴사납게 나동그라졌다. 그 여파로 옆에 있던 샴페인 타워가 와르르 무너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파티장의 소라는 태양이라는 괴물의 경로 앞에 죽은 듯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강태무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와인 얼룩과 공포에 떨고 있는 세연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방금 전의 폭력성과는 딴판인 지극히 다정한 손길이었다. 그리고는 바닥에서 벌벌 떨고 있는 최민영을 향해 살기등등한 눈빛을 쏘아보며 홀 전체가 울리도록 선언했다. 내 여자 건드리는 놈은 그 집안 전체를 멸문지화시킬 줄 알아. 그는 최민영의 아버지에게 당장 와서 세연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신네 그룹을 공중분해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노골적이고 압도적인 협박에 늙은 회장은 체면도 잊고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상류층 전체가
경악한 순간이었다. 태무는 상대의 비굴한 사과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세연을 품에 꽉 안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목격자들의 눈에는 경외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대기 중이던 차에 그녀를 태운 그는 기사에게 당장 저택으로 최고 속도로 달리라고 명령했다. 밀폐된 차 안 세연은 여전히 충격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동시에 옆자리의 남자에게서 전해지는 기이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차갑지만 잘생긴 그의 옆얼굴을 훔쳐보며 자문했다. 고작 장난감일 뿐인 나를 지키기 위해 왜 거대 기업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걸까? 한강변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차 안에서 태무가 돌연 세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서툰 손길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뺨에 남은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다.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내 것이 남의 손에 더러워지는 꼴 죽기보다 싫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널 건드리는 놈은 용서 안 해. 극단적인 소유욕이 묻어나는 말이었지만 세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잔혹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과 내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망을 엿본 것 같아서였다. 그날 밤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주 조금 좁혀진 듯했다. 하지만 파티장의 어두운 구석, 이 모든 난동을 지켜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는 자가 있었다. 금성그룹 회장의 신복은 강태무가 여자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는 장면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아보고 했다. 집무실에서 영상을 돌려보던 태무의 숙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윤세연, 저 여자가 바로 놈의 숨통을 끊을 아킬레스건이다. 그는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강태무가 곧 해외 출장을 떠나는 즉시 납치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저택의 고용인들은 세연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공손해졌다. 며칠간 미묘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강태무는 대규모 합병 계약을 위한 해외 출장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세연의 경호 상태를 점검했다. 부재 중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는 금종령을 내렸다.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 그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얌전히 기다려라는 당부만 남기고 돌아섰다. 발코니에 선 세연은 태무의 차가 육중한 철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 그녀는 몰랐다. 그의 부재야말로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기회이자 그녀를 향한 죽음의 덫이 작동하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저택을 둘러싼 울창한 숲의 어둠 속 섬뜩한 눈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덮칠 타이밍만을 재고 있었다. 황금 감옥의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릴 거대한 폭풍. 그리고 태무와 세연을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게임으로 몰아넣을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다. 뉴욕의 마천루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가 회색빛 장막을 들이운 날, 강태무는 최고급 회의실 창가에 앉아 수조 원대 합병 계약서의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천문학적인 숫자 따위가 아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고 여린 여자에게 온통 쏠려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옥죄어와 심장이 요동쳤고 펜을 쥔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결단력 있기로 유명한 회장의 이례적인 주저함에 파트너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감히 그를 재촉하는 이는 없었다. 비슷한 시각 서울의 저택, 윤세연에게 한 통의 익명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급성 심장마비로 위독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성을 잃은 세연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는 태무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녀는 울며 불며 당장 병원으로 데려달라고 경호팀장에게 매달렸고 절박한 호소에 어쩔 수 없이 경호팀장은 차를 배차했다. 어둠 속을 뚫고 저택을 빠져나온 차는 적들이 쳐놓은 죽음의 덫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도로에 접어들자마자
골목에서 튀어나온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경호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연이 탄 차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승합차 2대가 앞뒤를 가로막아 퇴로를 차단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세연은 무력했다. 거친 소나기가 입을 틀어막고 목덜미에 마취 주사를 꽂아 넣자 그녀의 시야는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뉴욕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성훈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그가 태무의 귓가에 경호팀의 피습과 윤세연의 납치 소식을 속삭이는 순간 냉철하던 강태무의 표정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상 위 서류를 엎어버리며 즉시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외국 파트너들의 거센 항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태양그룹 전체를 잃는 한이 있어도 그녀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1등석의 공기는 숨 막힐 듯 살벌했다. 승무원조차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강태무는 칠흑 같은 휴대폰 화면만 노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주먹을 꽉 쥔 채였다. 난생 처음 느끼는 진짜 공포였다. 돈이나 권력을 잃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이 뜯겨나가는 듯한 상실의 공포. 그는 세연을 향한 자신의 광적인 집착이 단순한 욕망을 넘어 뼈에 사무치는 지독하고 뒤틀린 사랑임을 깨달았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태무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비밀 지하실로 직행했다. 그곳에는 현장에서 생포된 납치범 중 하나가 경호팀에게 잡혀 있었다. 피비린내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진동하는 어두운 방. 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어섰다.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그는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를 직접 들고 놈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 인간성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형상만이 있을 뿐이었다. 끝까지 입을 다물던 범인도 강태무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고문에 정신이 붕괴되어 결국 입을 열었다.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 그리고 배우는 금성그룹, 태무를 사임시키기 위해 그녀를 인질로 잡았다는 자백이었다. 금성그룹이라는 단어에 태무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쇠꼬챙이를 바닥에 던지고 뒤돌아 나가며 차 실장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금성그룹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그 회장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노라 맹세하며 한편 인천항의 습하고 차가운 폐창고,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뜬 윤세연은 자신이 철제 의자에 결박된 것을 알았다. 눈앞에는 늙은 여우 같은 금성그룹 회장이 승리감에 도취해 웃고 있었다. 그는 세연을 두 남자의 권력 싸움에 쓰이는 말이라 조롱하며 강태무가 너 같은 싸구려 장난감을 구하러 올 리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는 수작이었지만 세연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 남자는 반드시 온다. 그녀에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 금성 회장의 전화벨이 울리고 스피커폰 너머로 강태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세연을 살리고 싶으면 무기 없이 혼자 오라고 협박했다. 태무가 망설이거나 협상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그는 소름 끼치도록 침착하게 즉답했다. 가지, 세연은 함정이라며 오지 말라고 절규했지만 태무는 잠시만 기다려 라는 짧고 다정한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강태무의 검은 스포츠카가 인천항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납치범의 요구대로 경호 차량도 따돌린 단독 주행이었다. 사지로 들어가는 길, 적들의 총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의 머릿속에 계산이나 후퇴 따위는 없었다. 오직 공포에 떨고 있을 윤세연뿐.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린 여자의 미소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태양제국도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폐창고 앞에 차가 멈추고 수십 개의 총구가 그를 겨누는 가운데 강태무가 차에서 내렸다.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흰 셔츠 자락에는 아까의 고문으로 튄 핏자국이 선명했다. 비장하고 고독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그는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양손을 들고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인 걸음으로 적의 소굴을 향해 걸어갔다. 육중한 창고 문이 열리고 사랑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쟁이 기다리는 어둠 속으로 그가 몸을 던졌다. 강태무가 무거운 철제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녹슨 쇠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고 창고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어두웠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몇 개의 낡은 전구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낡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는 금성그룹의 박 회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세연이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자락, 그리고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는 순간 태무의 이성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박 회장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세연의 목에 겨누어진 날카로운 칼날 때문에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박 회장은 태무가 홀로 무기 하나 없이 나타난 것을 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는데 그 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태양그룹의 젊은 황제가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며 태무의 어리석음을 조롱했고 주변의 부하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날렸다. 태무는 그들의 조롱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 오직 세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에게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태무는 오히려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천천히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도적인 기백은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며 건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박 회장은 태무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바로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태무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 회장은 태무에게 세연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등에 입을 맞추라며 모욕적인 요구를 했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강태무가 남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태무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굴복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 맹수가 몸을 낮추는 것과 같은 살벌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세연은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지만 결박은 풀리지 않았고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그녀의 볼을 적셨다. 태무의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으려는 찰나 그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이며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고 방심하고 있던 앞줄의 사내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나뒹굴었고 이를 신호탄으로 수십 명의 적들이 일제히 태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태무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짐승 같은 본능으로 날아오는 주먹과 몽둥이를 피하며 급소를 타격해 나갔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잔혹하게 적들을 쓰러뜨렸는데
그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고 그의 발길질 한 번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난전 속에서도 태무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세연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피칠갑이 된 몸으로 길을 뚫어냈다.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태무가 쓰러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을 압도하며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자 박 회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남은 부하들에게 놈을 죽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태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태무는 등 뒤에서 날아온 쇠파이프에 어깨를 강타당해 잠시 휘청거렸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곧바로 돌아서서 공격자의 팔을 꺾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흰 셔츠는 이미 붉은 피로 물들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며 세연을 향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침내 태무는 세연을 지키고 있던 마지막 2명의 경호원마저 쓰러뜨리고 그녀의 앞에 도달했고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싸 쥐었다. 세연은 눈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냉철한 CEO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았다. 태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세연의 입을 막고 있던 재갈을 풀어주었고 그녀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기 위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세연은 풀려난 입으로 오열하며 그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지만 태무는 대답 대신 짧게 입을 맞추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밧줄이 끊어지고 세연이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태무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지옥 같은 싸움터 한복판에서 잠시나마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구석에 몰린 박 회장이 품 안에서 검은색 권총을 꺼내들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박 회장은 이성을 잃은 눈으로 총구를 세연에게 겨누며 미친 듯이 웃어 젖혔고 너희 둘 다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태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세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박 회장을 향해 돌아섰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고 박 회장의 손가락은 이미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타항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폐쇄된 창고 안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고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고 대신 묵직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의 몸을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눈을 뜬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감싸 안은 채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강태무의 등과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선혈이었다. 태무는 가슴 한복판에 총알이 박히는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세연이 무사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세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몸을 받아 안았고 왈칵 쏟아져 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처 부위를 눌렀다. 박 회장은 손을 떨며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그때 창고의 천장 유리가 깨지며 루프를 탄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창고 문이 박살나며 차성훈 비서실장이 이끄는 무장 요원들이 난입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고 박 회장과 그의 잔당들은 총 개머리판에 맞아 제압당하며 바닥에 처박혔다. 차성훈은 쓰러져 있는 태무를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으며 곧바로 의료진을 호출하고 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세연의 옷과 손은 온통 태무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그녀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태무의 뺨을 어루만지며 제발 눈을 감지 말라고 애원했다. 태무는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세연의 얼굴을 눈에 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간신히 입술을 달싹여 괜찮냐고 물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오직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 바보 같은 남자를 보며 세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동안 그를 향해 세워두었던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울먹이며 사랑한다고 제발 죽지만 말라고 소리쳤다. 태무는 그녀의 고백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고 그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태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세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랐다. 앰뷸런스 안에서 그녀는 태무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기도를 올렸는데 신이 있다면 제발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도 좋으니 그를 돌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각종 기계 장치들이 태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경고음을 삑삑거렸고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이 오갔다. 세연은 창백해진 태무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비뚤어졌지만 진심 어린 애정과 서툰 표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였고 증오와 오해로 얼룩진 시간이었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녀 또한 이미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병원 응급실 앞은 태무의 소식을 듣고 몰려든 취재진과 태양그룹 임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차성훈 비서실장의 철저한 통제로 인해 세연은 수술실 앞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자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세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벤치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무가 자신을 대신해 총을 맞던 그 순간의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반복해서 재생되었고 그때마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긴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세연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의사에게 다가갔고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올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음을 직감하며 숨을 죽였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내뱉은 첫마디는 기적이라는 단어였고 그 말은 윤세연의 귀에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다. 총알이 심장과 대동맥을 기적적으로 비껴나갔으며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설명의 세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가 고비라는 단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연은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강태무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의료진과 차성훈 비서실장도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어 결국 면회를 허락했다. 무균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태무의 모습은 각종 튜브와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있어 처참하기 그지없었지만 세연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애처롭게 다가왔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강태무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세연은 단 한순간도 병실을 떠나지 않은 채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매일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등과 어깨에 남겨진 오래된 상처들은 그가 화려한 재벌 회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고 거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세연은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강압적인 태도와 집착이 사실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고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였음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잠든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제발 눈을 뜨라고 애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꿈속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태무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병원 밖 세상은 태양그룹과 금성그룹의 전면전으로 시끄러웠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태무가 납치되기 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금성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증거들이 차성훈 비서실장에 의해 검찰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살인 미수 및 납치 감금 혐의로 병실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금성그룹은 주가 폭락과 함께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세연은 뉴스를 통해 태무를 위협하던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이것이 태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알기에 더욱더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이제 그를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부디 편안하게 눈을 뜨기만 하면 된다고 그녀는 차가운 그의 손을 잡고 되뇌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병실 안은 빗소리와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세연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 침대맡에 엎드려 쪽잠이 들어 있었다. 그때 태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굳게 닫혀있던 그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태무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든 세연의 배숙해진 얼굴이었다. 그는 가슴 통증보다도 그녀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야위었다는 사실에 더 큰 아픔을 느끼며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미약한 손길에 세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정지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한 전율이 일었다. 세연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태무가 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자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의사를 부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고 태무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답답한 숨을 내쉬면서도 그녀를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팔을 들어 그녀를 안아주었고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은 오직 너를 다시 보기 위해서였다고 나지막이 고백했다. 의료진들이 호출벨 소리를 듣고 달려와 태무의 상태를 확인하며 기적적인 회복세라고 감탄하는 동안에도 태무는 세연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에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오직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생명줄이자 전부라는 사실만이 명확해졌다. 태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는데 천하의 강태무가 윤세연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순한 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태무는 세연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려고 하면 불안한 눈빛을 보이며 가지 말라고 붙잡았고 세연은 그런 그를 안심시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는 약을 먹기 싫다고 투정 부리다가도 세연이 엄한 표정을 지으면 군말 없이 삼켰고 업무를 보겠다고 고집 피우다가도 그녀가 째려보면 바로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병원의 간호사들은 그 냉철하던 태양그룹 회장이 여자친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애처가가 되었다며 수군거렸지만 태무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세연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잃어버릴 뻔했던 사랑을 되찾은 기쁨에 취해 하루하루를 꿈만 같이 보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저녁 태무는 세연을 침대 옆 의자에 앉히고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그것은 처음에 세연을 다참해왔던 그 노예 계약서였는데 태무는 망설임 없이 그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리고 다시 잘게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이제 너는 자유라고 말하며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더 이상 나에게 묶여있을 필요가 없으니 네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것은 태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운 도박이었는데 강제로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선택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연은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태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구속하겠다고 당돌하게 대답했다. 세연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태무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평생 내 곁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태무에게 다가가 먼저 입을 맞추었고 태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그녀의 뒷목을 감싸 안으며 깊고 뜨겁게 키스했다. 그동안 서로를 탐함해던 돈과 계약이라는 족쇄가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뿌리내리는 순간이었다. 태무는 그녀를 품에 안고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며 내 남은 생애를 바쳐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병실의 좁은 침대 위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천국이었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몇 달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강태무는 윤세연을 자신이 처음 그녀를 데려갔던 피아노 매장으로 다시 초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없는 매장 안에 수천 송이의 장미 꽃잎이 깔려 있었고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 위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태무는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그녀를 위해 연습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비록 전문 연주자인 세연의 실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투박한 선율 속에 담긴 그의 노력과 사랑이 느껴져 세연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연주가 끝나자 태무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 들었다. 강태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에는 돈으로 너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영혼까지 너에게 팔려버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윤세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며 평생 나만의 피아니스트이자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무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는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 담긴 사랑의 빛보다는 덜했다. 태무는 일어나서 세연을 번쩍 안아 올렸고 두 사람은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맞추었다. 시간이 흘러 태양그룹의 주최로 열린 자선음악회에서 윤세연은 무대 중앙에 앉아 우아하고 열정적인 연주를 선보였고 객석의 가장 앞줄에는 강태무가 앉아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서 세연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 뒤 무대 아래로 내려와 태무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재벌 회장과 신데렐라의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겪어온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던 과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는데 그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단단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무는 세연의 손등에 키스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영원히 너에게 집착할 것이라고. 그리고 세연은 미소 지으며 기꺼이 그 집착을 허락하겠다고 답했다.